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4쪽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권리금 조금 살펴보고 우리 고용계약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204쪽에 보시면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거기 4번, 5번 중에는 기출문제도 있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그 201쪽서부터 권리금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권리금 보호가 우리 개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리금 보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서 사무실 개업을 해서 필드에 나갔을 때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요번 시험에 제4회 시험에 약수령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니까 권리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1쪽에 보시면 맨 끝에 가로 4번 201쪽 맨 끝에 가로 4번입니다. 201쪽 맨 끝에 가로 한쪽 가로 4번 동그라미 1번 권리금 희수기의 보호 강화. 그래서 모든 상가 건물에는 권리금 인정된다. 그거 밑줄 그어주시고요. 현행법은 환산보증금 4억 초과의 상가임대차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1년 만에도 퇴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폐단이. 이를 방지하게 건물주 임대인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 계약기간 등을 새로운 건물주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전에는 환산보증금 4억 이하만 보장했던 것을 환산보증금 우리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개정 후 제한 없이 보장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201쪽의 맨 끝에서 5번째 줄이죠. 임대인의 협력 의무를 보장한다. 통상적으로 권리금 거래에 선순환 구조가 단절되지 않도록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당시에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되 협력 의무 적용 기간을 제한, 최대 임대차 종료 2개월로 했다는 겁니다. 다만 임대인의 협력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는 다소 변경이 되었다는 거. 요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뭐냐. 199쪽에 넘어가면 한쪽 가로 1번 199쪽입니다, 여러분. 199쪽에 넘어가시면 한쪽 가로 1번 권리금 희수기의 보호 등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죠. 1항.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1항 다음 각 호에 10조 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호 199쪽의 맨 끝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200쪽에 넘어가시면 자, 200쪽에 넘어가시면 맨 끝에 한쪽 가로 2번 권리금 적용 제외 이거 나와 있어요. 백화점, 대형 쇼핑몰 센터 이런 데는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쪽 가로 2번 200쪽에 권리금 적용 제외 보시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와 있어요. 1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 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자, 2호 임대차의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권리금 적용을 제외한다는 거죠. 권리금 적용을 제외한다 이 얘기죠. 대형 백화점 같은 데도 권리금 적용을 제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간단히 우리 중요한 거 몇 가지를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205쪽 넘어갑니다. 고용 나와 있어요. 고용 655조 205쪽에 655조 고용의 의 한번 확인해 봅니다.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고용의 의는 우리 655조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여러분. 자, 고용계약이죠.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고용계약이에요. 고용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사용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노무자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럼 고용계약이라는 것은 사용자는 보수를 지급할 걸 약정하는 거죠. 그러면 노무자는 이에 대해서 일의 제공, 노무의 제공을 약정하는 계약이죠. 몇 조에 우리 방금 확인해 본 게 655조죠. 655조입니다. 여러분. 655조 고용계약의 의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의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의는 655조를 읽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용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일방 노무자가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계약 당사자 일방 사용자는 노무자에게 보수 지급을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돼. 보수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보수 지급을 약정하고 노무 제공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런 얘기죠. 약정함으로써. 그게 노무 계약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노무계약의 법적 성질을 생각해 보자고요. 노무계약의 법적 성질. 그거는 첫 번째 낙성계약이죠. 낙성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의, 합치에 따라 성립하는 계약이죠.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의, 합치에 따라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쌍무계약이지. 쌍무계약은 뭐였었죠? 그렇죠.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자, 사용자의 채무는 뭐예요? 보수지급 채무. 노무자의 채무는 뭐예요? 노무 제공, 일의 제공 채무. 그래서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낙성계약은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낙성계약은요. 그렇죠.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의,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계약이죠.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의,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계약이죠. 합의,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계약. 합의,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계약. 이게 낙성계약이에요. 따라서 보수 지급을 안 한 상태에서 노무 제공, 일의 제공을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합의만 있으면 1단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1단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서로 계약 당사자 쌍방이 대가 있는 출연을 하는 계약이죠. 자, 사용자의 출연은 뭡니까? 보수지급. 노무자의 출연은 뭡니까? 일의 제공, 노무의 제공. 자, 요즘에 우리 갑
갑질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특히 보수를 주는 사람의 입장들이 갑질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갑질하는 사람들 요즘 많이 있는데 많이 줄었죠.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 해서 어찌됐든 노무를 제공하면 약속한 대로 보수를 줘야 돼요. 최근에 약속한 대로 보수를 안 주고 갑질하는 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용계약의 효력입니다. 자, 여기 의나 성질에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많이 쓸 때는 어딥니까? 많이 쓸 때 그거는 효력입니다, 여러분. 효력. 효력에서 배점이 제일 많으니까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많이 쓰셔야 돼. 그러면 첫 번째 효력에서는 우리가 노무자 을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목차와 키워드를 장악하고 한두 줄 쓰는 습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목차, 키워드 장악하는데 여기 효력에서 비교적 많이 쓰는 거고 여기는 많이 쓸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노무자을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노무 제공, 일회 제공 의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노무자을은 노무 제공 의무가 있다. 그럼 여기다 한두 줄 써주면 되는 거예요. 키워드 잡고. 그럼 노무 제공 의무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계약의 내용은 일신 전속적인 계약이 한다 이거죠. 계약의 내용. 계약의 내용은 일신 전속적인 간다. 일신 전속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일신 전속성. 그럼 뭐예요? 그렇지. 아니 옛날 저도 시골 출신이면 시골엔 그런 게 있었어. 동생아, 내가 아프니까 네가 대신 가서 일해라. 친구야, 네가 대신 가서 일해라.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뭐라고 그래? 일신 전속성이라 그러는 거죠. 노무자 자신이 계약의 내용대로 일해야지 다른 제3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해야죠. 사용자 갑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해야죠. 일을 하는데 제멋대로하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 갑의 지시에 복종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용자 갑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돼요. 지시 명령에 따라야 돼요. 그래야만 일이 되고 작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일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성실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노무자을은 성실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성실 의무는 뭐예요? 그렇죠. 이 업무가 비밀스러운 업무다. 그럼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는 거죠.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는 거.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 업무상 비밀 준수. 그 다음에 경업 금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경업 금지 의무. 경업 금지는 뭐예요? 같은 종류의 영업을 금지해야죠. 똑같은 종류 영업을 하면 안 되죠. 같은 종류 영업을 금지해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사용자 갑의 의무입니다. 사용자 갑의 의무. 자, 고용계약을 했을 때 우리 노무계약은 고용계약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근로기준법에서는 뭐라고 하죠? 근로계약. 자, 그러면 이때 고용계약을 했을 때 사용자 갑의 의무는 뭐가 있느냐? 역시 보수지급 의무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보수 지급 의무가 있다. 물론 선불로 주는 사람은 없겠지. 선불로 일을 하고 나면 그때 보수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약정에 따라야 돼. 약정에 따라야 됩니다. 약정. 근데 당사자 간의 보수에 대한 약정 합의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약정 합의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후급의 원칙입니다. 후급의 원칙. 매월 말 그것도 문제라서 매월 2월 10일 이렇게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후급 원칙이에요. 후급 원칙. 또 급여에 차압 들어간다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는 압류로 봐야죠. 그래서 2분의 1 추가하는 부분 그것은 압류가 금지가 됩니다. 2분의 1 추가해서 압류는 못합니다. 2분의 1 추가해서 압류는 못해요. 왜냐면 이분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보호 의무가 있는 거죠. 보호 의무. 누구의 보호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근로자, 노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로자, 노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죠. 사용자는 근로자, 노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 배려 의무도 있습니다. 도급계약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안전 배려 의무, 안전을 배려를 해줘야 돼요. 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안전 문제도 배려를 해줘야 돼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이런 데 근거해서 노무자의 안전, 근로자의 안전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목차가 의, 성질, 효력 나왔으니까 효력이 제일 중요하고 이 중에서는 제일 먼저 의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건 나올 수 있고 성질 나올 수 있고 효력 꼭 나와야 돼요. 효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여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목차가 네 가지는 나와야 기본 점수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결여 이렇게 써주셔도 되죠. 약수라라 이렇게 보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세 번째 고용이 종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기 세 번째, 여기 세 번째로 볼까요? 여기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여기 세 번째입니다. 고용이 종료가 됐다. 고용이 종료가 됐을 때 각각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사용자 갑, 사용자 갑. 이분은 보수를 다 줘야지. 그래서 금품, 청산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금품, 청산 의무가 있다. 금품, 청산 의무가 있다. 사용자 갑은요. 금품, 청산 의무가 있다. 지금 효력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효력. 그러면 고용이 종료가 됐을 때, 고용계약이 끝났을 때 사용자 갑은 금품, 청산 의무고 노무자 을은요. 노무자 을 이분은 어떤 의무가 있을까? 그렇지. 성실 의무. 성실 의무가 있다 하고 목차와 키워드를 잡고 서술형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줄. 이것이 우리가 습관을 길러야 평상 습관을 길러야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여. 여기서는 관련 판례 쟁점상 아니면 학설의 대립 이런 거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례 쟁점상 학설의 대립 이런 것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205쪽에 보시면
662조 묵시의 갱신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써주셔도 돼. 662조 묵시의 갱신. 그래서 내 취향에 맞는 거, 내 코드에 맞는 거, 내가 좀 자신 있게 몇 줄이라도 쓸 수 있는 거 선택을 해서 써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 보시면 662조입니다. 205쪽의 맨 끝에 1항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거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 이 일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본다가 맞아요. 추정한다라면 틀리는 거예요.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 이하,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 이하, 민법 639조 이하, 우리 묵시의 갱신 다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당사자는 666조 규정에서 해제 통보를 할 수 있고 2항 전항의 경우에는 전 고용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206쪽에 보시면 고용계약의 의의가 나와 있죠? 그리고 성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립 요건 나와 있어요. 성립 요건을 여기쯤 써줘도 되고 여기 3번으로 쓰시고 이걸 4번으로 써도 되고요. 성립 요건은 여기다 몇 가지 간단히 써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208쪽에 두 번째 줄 고용의 성립에 관한 특수 문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거 한두 개 내 취향에 맞는 거 써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확인할 건 뭐가 있느냐. 216쪽에 맨 끝에 보시면 요거 나오죠. 고용 종료. 216쪽입니다. 맨 끝에 가로 2번 보시면 고용 종료의 의무, 가번, 금품 청산 등의 의무. 민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근로기준법에는 노무자에게 속하는 금품 청산의 의무, 노무자의 청구에 한 사용기간, 업무의 종료, 쥐,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의무 등을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번, 성실 등의 의무, 고용에 있어서 노무자는 성실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의무는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존속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노무자는 고용이 종료하면 성실히 그 사무를 인계하고 사용자과 타인과 새로운 고용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계약에 요 4가지 정도는 일단 목차와 키워드를 잡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18쪽 넘어갑니다. 218쪽 넘어가시면 이어서 도급계약 나와 있어요. 이어서 도급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을 생각해 봅니다. 도급계약. 자, 도급계약도 우리 맨 먼저 의의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도급계약이 뭐냐? 물론 여기도 법조문에 도급계약이 뭐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 218쪽에 도급계약의 의의 먼저 확인하는데 갑을 우리 도급인 생각해 볼까요? 을을 갖다가 수급인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갑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수급인은 일의 완성을 약정하는 거죠. 건물의 신축. 공사 도급계약이다 그러면 건물의 신축이죠. 넓은 의미는 일의 완성이죠. 그러면 도급인은 일이 완성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이죠.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이죠.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약정.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도급계약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할 걸 약정하고 수급인율은 이에 대해 일의 완성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도급계약의 법적 성질입니다. 역시 첫 번째 낙성계약이죠. 낙성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계약이죠. 예,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의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보수 지급 안 한 상태에서 일회 완성 안 한 상태에서 약정만으로 청약과 승낙, 청약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시 서로 합의만 있으면 일단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약정함으로써 보수 지급 안 한 상태, 일회 완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쌍무계약이지, 쌍무계약. 자, 쌍무계약은 뭐였었죠?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쌍방은 도급인과 수급인이죠. 계약 당사자 쌍방은. 도급인은 보수지급 채무고 수급인은 일의 완성, 건물의 신축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동시행의 항변권. 이건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거죠. 편무계약에서는 발생하지 않죠. 그 다음에는 위험 부담의 문제. 위험 부담의 문제. 이것도 쌍무계약에서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이 두 가지는 뭐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무계약에서는 발생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뭐예요? 유상계약이지. 유상계약은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담보 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발생하는 거고 무상계약에서는 발생하지 않죠.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나 증여계약에서는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죠. 자, 유상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계약 당사 쌍방이 서로 대가 있는 출연을 한다. 도급인 갑의 출연은 뭐예요? 보수지급 출연. 수급인 을의 출연은 뭐예요? 일의 완성, 건물의 신축 출연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약서를 쓰든 안 쓰든 일단 의사표시 합의만 있으면 구두라도 문자라도 전화라도 계약이 성립해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한대요? 불요식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요식계약이다. 구두 서면 다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두 서면 다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일단 불요식계약입니다. 불요식계약.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확인할 건 뭐냐? 세 번째는 효력입니다. 자, 배점이 효력, 효과. 여기에 제일 많다고 그랬죠? 배점이, 효력, 효과. 에? 따라서 여기를 많이 쓰셔야 돼. 여기는 많이 쓸 필요 없어. 여기는요. 여기는 많이 쓸 필요 없어. 여기를 많이 써야 돼. 효력. 효력에서는 첫 번째 수급인 을의 의무가 뭐냐? 이거 밝혀줘야 돼요. 수급인 을의 의무가 뭐냐? 제일 중요한 의무는 뭐예요? 일의 완성 의무지. 일의 완성. 공사, 도급계약이다. 공사의 완성. 일의 완성, 공사의 완성. 그렇죠? 그리고 완성하고 요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넘겨줘야지.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목적물, 완성물, 인도 의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완성물, 인도 의무다. 아니 그런데 공사 잔금 5억을 안 줘요. 줄 때까지 못 나가 하고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인도를 거절하고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일각에 지나가다 보면 걸렸잖아. 건물 옆에. 이 건물은
당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유치권 행사죠. 유치권 행사. 유치권 행사. 자, 유치권에 대해서는 약간의 개정이 됐어요. 근데 유치권에 대해서는 뭐 개정된 부분을 상세히 쓸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급인 갑의 의무입니다. 도급인 갑의 의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도급인 갑의 의무. 도급인 갑의 의무입니다. 도급인 갑의 의무. 도급인 갑의 의무. 그러면 도급인 갑은 뭐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사를 갖다가 완공했어요. 만약에 20억짜리 2층 건물이다. 2층 건물이다. 2층 완공했어요. 그러면 계약할 때 계약금 2억, 중간에 자재대금조로 공사를 해야 되니까 8억. 그 다음에 나머지 잔금 12억 해서 20억에 보수를 지급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봤는데 보수 지급 의무가 제일 중요하겠죠. 보수 지급 의무. 공사 도급 계약이다. 공사비 지급해야지. 보수 지급 의무. 보수 지급 의무가 제일 중요하겠죠. 보수 지급 의무. 보수 지급 의무. 그 다음에 이 보수 지급, 보수를 안 줘요. 방금 얘기했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 또 그거 외에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보수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하기 전에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요 잔금 10억을 안 줬다. 또는 12억을 안 줬다. 그 금액만큼 저당권 설정해 주셔야 할 수 있지. 또 유치권 행사할 수도 있지. 자, 그래서 보수를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급인의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크면 클수록 하도급 계약을 해요. 그럼 여기 하청이사에서 재하청을 줘서 하도급 공사라는 과정에 이분들의 근로자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책임 없어, 나는 책임 없어, 나는 책임 없어, 여기서 책임져야 돼,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커다란 문제가 돼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수급인의 보호 의무도 있습니다. 안전 배려 의무, 안전과 관계가 된 거죠. 안전과 관계가 된 거죠. 따라서 이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기에 적용하면 돼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어떻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수급인, 하수급인, 여기는 재하청이죠. 하수급인, 이분들의 직원들이 와서 다쳤어도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특히 중대, 재, 추락, 질식, 화재, 폭발 이런 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장 순회 점검 이틀에 한 번씩 하라는 거예요. 도급인이. 작업장 순회 점검 이틀에 한 번씩 하라는 거예요. 건설은 2개월에 1회. 그 다음에 안전, 보건, 교육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작업 환경 측정 이런 것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 정보, 교육 이런 것도 제공해주고 산업 위반 사례 시정 조치하라는 거예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빙기 봄이 되면서 추락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따라서 나는 다 공사를 도급을 줬기 때문에 모른다 안 돼. 책임져야 돼. 또 재하청 하도급 공사했을 때 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우리 수급인 근로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급계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 완성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누구한테 있어요? 원래 도급인한테 있는 거지. 갑이 20억을 다 줬다. 그럼 도급인 거지. 그렇죠? 따라서 원재료와 공사비를 지급한 갑이 소유권을 갖는 겁니다. 소유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수급인이 취득하는 경우 있느냐? 특약으로 달리 정했다면 거기에 따르고 수급인이 재료비를 다 댔다는 거예요. 재청도 안 하고 하도급도 안 하고 이분이 재료와 공사비를 다 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겠습니까? 수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겠죠. 네? 수급인이 공급시, 원래는 대부분 도급인이 재료와 비용을 공급하는 거죠. 그럼 도급인 소유죠. 근데 도급인이 안 해요. 그래서 수급인이 재료비, 자재비, 공사, 대금 다 됐어요. 그럼 수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급인이 완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도급인이 재료, 자재, 비용 다 된 경우죠. 그 다음에 수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요. 수급인을이 자재, 재료비, 또 공사 비용을 다 댔죠.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었다. 그럼 그 특약에 따를 수가 있습니다. 특약이 있었다. 특약은 어떤 특약이에요? 그렇지. 내가 계약금 20억 공사 중에서 2층짜리 계약금 2억과 자재대금 8억을 댈 테니까 나머지 10억은 공사 비용은 니들이 하라. 그리고 소유권은 나한테 줘라. 좋아. 이렇게 합의 보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야 돼. 수급인 재료 공급하고도 도급인에게 귀속하기로 약속했다. 그럼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담보 책임의 문제입니다. 담보 책임의 문제. 다섯 번째 담보 책임의 문제. 다섯 번째 담보 책임의 문제. 수급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입니다. 완성된 목적물에 완성 전 하자가 있다. 그럼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되겠죠. 하자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 법정 책임, 임의 규정입니다. 이 담보 책임은 임의 규정이라는 거, 특약으로 달리 정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다는 거. 임의 규정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법조문 중에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가 없으므로 당사자가 그 법 규정을 배제할 수 있고 달리 적용을 하면 그 합의는 유효가 되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해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도급계약의 특성상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완성이 일어났대요. 완성이 일어났을 때는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건물을 다 신축했다. 완성할 수 없죠. 그걸 다 부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공사가 진척됐대요. 공사가 이미 완공은 안 됐어도 진척이 돼서 사회, 경제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사회, 경제적으로 손해가 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668조죠. 668조. 이런 때는 해제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 특약, 도급계약은 이걸 잘 정해야 돼요.
도급계약은 계약서 형태 계약을 잘 정해야 됩니다. 자, 도급계약까지 해서 우리 20강 수업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21강 수업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